서울 용산구의 오래된 재래시장. 아침 이슬이 아직 바닥을 적시고 있는 시간. 가게 셔터들은 모두 내려와 있고 상인들의 발걸음은 아직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고요한 새벽 속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한 노인이 천막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를 교수님이라 불렀지만 왜 그렇게 불리는지 묻는 이는 없었다. 그는 늘 검은 모자에 누런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검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이름은 거미. 거미는 다른 개들과 달랐다. 짖지 않았다. 먹을 걸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다. 대신 항상 주인의 곁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둘을 시장 그림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다. 거미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것이다. 노인은 눈을 비비며 깨어났다. 거미야, 왜 그래? 거미는 끈을 세차게 당기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순찰 중인 경찰차 한 대가 시장 입구를 지나가고 있었다. 거미는 재빨리 끈을 끊고 도로로 달려갔다. 노인은 일어나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몇 시간 뒤 경찰서 앞. 거미는 출입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경찰마다 그녀를 바라봤고 몇 명은 그저 유기견인가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짖었다. 그리고 몇 걸음 옮기더니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마침내 한 젊은 순경이 멈춰섰다. 예, 왜 이래? 거미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저 계속해서 문과 길 사이를 오갔다. 순경은 동료를 불렀다. 이상한 개가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마치군 거 둘은 거미를 따라 움직였다. 거미는 빠르게도 조심스럽게도 걷다가 마침내 한 폐창고 앞에 멈췄다. 창고는 오래전 버려졌고 벽은 무너지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내부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혹시 누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순경 중 한 명이 손전등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먼지와 종이 박스 그리고 오래된 가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 눈에 띈 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그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바닥에는 진흙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두 순경은 숨을 죽이며 손전등을 앞세워 천천히 내려갔다. 거미는 계단 위에서 멈춰 서서 눈으로 그들을 따라 바라봤다. 주인에게 곁을 떠나본 적 없는 그 개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빛이 닿은 벽에는 아이의 손으로 그린 듯한 낙서들이 있었다.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꽃과 하트. 하지만 그것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보였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흑, 엄마. 두 경찰은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빛을 소리 쪽으로 돌렸다. 거기 낡은 매트리스 위에 더러운 담요에 쌓인 채 소녀가 있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입 주변에는 낡은 천이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다. 얼굴에는 먼지와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눈은 커다랗게 떠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세상에 실종 신고된 그 아이야. 지난주에 사라졌던 중학생. 119 불러. 빨리. 둘은 즉시 구조 요청을 하고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가 묶인 손을 풀었다. 그녀는 반응이 느렸지만 경찰의 손길에 움찔하며 눈을 깜빡였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밖에서는 거미가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다. 아니, 누군가가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 소녀를 들쳐 업은 경찰이 올라오자 거미는 앞장서서 창고 밖으로 이끌었다. 그때 철제문 바깥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어이, 누구야? 두 번째 순경이 외치며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불쑥 나타난 사람의 그림자. 마스크를 쓴 남자.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쓴 그는 빛이 닿자 순간 멈췄다가 곧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간다. 쫓아. 두 경찰은 즉시 소녀를 안전한 장소에 옮기고 추격을 시작했다. 거미 또한 짖으며 따라 달렸다. 그러나 범인은 이미 골목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시장은 술렁였다.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오고 상인들은 한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못 찾았을 거야.
이런 개가 다 있냐? 사람보다 낫네. 노인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거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복잡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린 감정.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거미야, 혹시 네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니? 그날 밤 경찰은 아이의 진술을 들었다. 소녀는 며칠 전 집 근처 편의점에 간다고 나갔다가 낯선 남자에게 납치당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냄새가 났다고 했다. 퀴퀴하고 매캐한 담배와 기름이 섞인 듯한 냄새. 그 냄새는 거미가 알고 있던 냄새였다. 경찰은 과거 용산 일대에서 벌어진 유사 범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수상한 인물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나 소녀가 말한 특징 중 하나는 경찰의 이목을 끌었다. 그 남자 창고 안에서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찾을 거야. 다 똑같아. 그러고는 벽에다가 무언가를 쓰곤 했어요. 숫자들이었어요. 날짜 같은. 경찰은 다음 날 다시 창고를 수색했다. 그리고 지하실 벽 한쪽에서 희미한 숫자들을 발견했다. 10, 03, 12, 17, 03, 08 모두 과거 실종된 아동들의 날짜였다. 누군가는 이곳을 오래전부터 무언가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 지하실 벽에 남겨진 날짜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용산경찰서는 5년 전부터 서울 전역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실종 일자를 하나씩 대조해 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숫자 대부분이 실제 실종 사건과 일치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충격이 일었다. 이 창고가 단순한 유기 공간이 아니었어. 이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야. 최소 몇 년은 이어진 거라고 봐야 해.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말했다. 그런데 그 노숙자, 혹시 창고 근처에서 오래 지냈다고 하지 않았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하나로 향했다. 경찰은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거미는 여전히 노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달랐다. 의심과 긴장. 선생님, 잠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피곤함과 체미 묻어 있었다. 거미는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으르렁거리며 경찰을 경계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그는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그 창고 근처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피하려다 들어간 곳이 거기였죠. 그때 거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창고 뒤 젖은 종이 상자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처럼 작은 강아지였죠. 그는 웃는 듯한 표정으로 거미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이내 심각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걸 봤습니다. 노인은 경찰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1년 전 그는 밤늦게 창고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다. 마스크를 쓴 채 무언가 무거운 상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 이상해서 따라가려 했지만 거미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때 그 냄새, 기름, 땀, 담배,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미도 그 냄새를 싫어했죠. 그날 이후 그 남자를 2번 더 봤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 내 말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미친 노숙자로 보일 테니까. 조사는 점점 깊어졌다. 그러던 중 한 형사가 거미의 행동에 집중했다. 이게 특정한 냄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혹시 과거에 훈련받은 적이 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수의사와 함께 거미의 이력을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거미는 과거 군용 추적견 훈련을 받던 진돗개였다. 어떤 이유로 중도 탈락한 뒤 버려졌고 유기견 보호소를 전전하다 노인과 마주쳤던 것이다. 그래서였군요. 아이 냄새도 범인 냄새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노인은 조용히 거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넌 평생 날 지켜줬구나. 사실은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한 거였어. 그러자 거미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천천히 노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그 눈빛엔 사람보다 깊은 감정이 있었다. 다음 날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다. 지하실 벽 뒤에서 숨겨진 작은 공간이 발견된 것이다. 오래된 장판을 뜯자 콘크리트 벽이 드러났고 거기에 작은 창이 있었다. 그 안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인형, 학생증, 손편지, 그리고 하나의 사진. 검은 모자를 쓴 남자와 어린아이. 사진 뒷면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도연 2002-05-14. 형사는 바로 실종 아동 파일을 뒤졌다.
2002년 같은 이름의 아이가 사라졌고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범인이었던 걸까? 2002년 서울 북부의 한 주택가. 6살짜리 강도현은 그날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 푸석한 머리, 멍든 눈가, 더러워진 옷, 아무도 아이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폭력 전과자였다. 소년의 하루는 욕설과 주먹으로 시작되어 침묵과 공포로 끝났다. 어느 날 밤 그 집에 불이 났다.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 구조된 사람은 단 한 명, 강도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시설로 보내졌지만 말이 없고 눈빛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웠다. 간호사들은 아이의 얼굴을 잊지 못했다. 울지도 않던 아이였어요. 그 나이에 눈동자가 사람 같지 않았어요. 2년 후 그는 시설을 탈출했고 그때부터 더 흔적이 사라졌다. 경찰은 벽 뒤에서 나온 사진과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다. 강도현. 실종된 아동이 범인으로 자랐다는 가능성, 이건 언론이 알기 전에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거미가 그 사진을 봤을 때의 반응이었다. 노인이 책상 위에 올려진 사진을 무심코 들여다보자 거미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뒷걸음질을 치며 벽을 향해 으르렁댔다. 거미야, 넌 이 얼굴을 기억하니?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비쳤다. 경찰은 오래된 CCTV, 주민 제보, 버려진 창고 주변의 지문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에 도달했다. 조수찬. 부산에서 용산으로 자주 이동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그러나 그의 집에서 발견된 노트엔 이상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이를 싫어하지 않아. 그저 조용한 존재가 필요했을 뿐. 그들에겐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메모 한 구석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KDH 기억하라. 경찰은 그 문자를 코드로 해석했다. KDH were 강도현. 조수찬은 강도현과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었다. 그렇다면 어쩌면 조수찬이 강도현을 키운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무서운 건? 한편 뉴스에서는 거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다. 영웅 진돗개, 실종 아동을 구하다, 노숙자에게 사회를 울리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경찰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조수찬은 최근 실종된 또 다른 아이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미는 며칠 전부터 다시 불안해하고 있었다. 밤마다 시장 끝 창고 쪽을 향해 짖었다. 꼬리는 내리고 눈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어느 날 밤 조용히 일어났다. 거미를 데리고 시장 끝으로 향했다. 혹시 네가 뭔가 더 알고 있는 거라면 날 데려가줘.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거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 끝, 낡은 골목, 폐건물 뒤편, 그리고 멈췄다. 거기엔 오래된 하수도 뚜껑이 있었다. 거미는 그 뚜껑 위에서 꼬리를 내리고 앉았다. 그리고 짖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쳐다봤다. 노인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은 하수도 안에서 구불구불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좁고 습한 길을 따라가자 벽에는 어린아이의 낙서들이 새겨져 있었다. 꽃, 하트, 이름, 그리고 종이에 그려진 거미의 그림. 여기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깊은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형사 중 하나가 천천히 다가갔다. 조명이 닿자 철제 우리와 손발이 묶인 채 쓰러진 작은 아이가 보였다. 살아있었다. 그 아이는 경찰을 보자마자 말했다. 거미, 거미가 와줬어요. 새벽 3시 경찰병원. 구조된 아이는 이름도 말하지 못한 채 담요를 꼭 껴안고 있었다. 간호사가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자 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미가 왔어요. 다시.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거미였다. 구조된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창밖에 앉아있던 거미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두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는 모두를 멈추게 했다. 언니. 그날 오후 경찰은 아이의 신분을 확인하며 혼란에 빠졌다. 언니? 무슨 말이죠? 그러나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 계속 창밖의 거미만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노인은 거미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아이는 노인을 보자 깜짝 놀란 듯 물러났지만 거미를 보자 다시 다가왔다.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언니, 거미랑 같이 있었어요. 나 기억나요.
그 방, 벽에 낙서도 내가 했어요. 형사들은 긴장했다. 그럼 네가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하니? 아이의 눈동자가 떨렸다. 시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어떤 남자가 와서 조용히 해. 그래야 언니 안 아프다고 했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형사가 노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거미가 예전에 다른 적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8년 전쯤 저는 거미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비를 맞고 떨고 있었죠. 목줄이 있었지만 이름표는 찢겨 있었고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거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경찰은 동물 등록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칩을 스캔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거미의 원래 이름은 별이, 어느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진돗개였다. 하지만 6년 전 가족이 갑자기 실종되며 개도 함께 사라졌다고 신고되었다. 신고자 이름은 강은지, 그리고 그녀는 실종된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형사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이 아이가 거미를 언니라 부른 게 강은지 씨의 딸이란 뜻이라면 그 순간 아이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거미 옆에 소녀가 있고 뒤편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까맣게 치진 남자의 실루엣. 저 남자가 그때 문을 닫았어요. 거미랑 언니는 짖고 난 침대 밑으로 숨어 있었어요. 조사팀은 강은지 실종 사건을 다시 꺼냈다. 당시엔 가족의 가출로 판단되어 깊이 수사되지 않았지만 이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된 또 하나의 기록. 6년 전 강은지 씨는 학원 강사였고 한 학생과 상담 중 이상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남아 있었다. 상담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학생이 자주 어둡고 잔인한 상상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 강도현. 그라, 별이 과거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녀의 가족과 살았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냄새는 잊지 않았다. 목소리도, 어둠도, 그리고 다시 만난 이 아이는 분명히 그때 그 방에 있었던 또 하나의 생존자였다. 그날 밤 노인은 거미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네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진 속 소녀와 거미를 함께 보며 말했다. 넌 끝까지 그 아이들을 지키려 했구나. 그게 너의 기억이었구나. 거미는 조용히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경찰은 새 단서를 확보했다. 도망 중인 조수찬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것은 또 다른 아이의 운동화,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강도현 어릴 적의 모습과 지금의 얼굴을 조합한 합성 사진. 그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또 계획하고 있다. 이른 아침 서울의 안개 낀 골목길. 조수찬의 은신처를 향한 경찰차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형사들은 무전기를 통해 조심스레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긴장감을 유지했다. 목표는 단 하나. 강도현. 그가 또다시 피해자를 낳기 전에 멈춰야 해. 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간이 갈렸다. 조수찬의 뒤를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도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되었고 그가 과거에 가둔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한편 시장 끝 낡은 창고에서는 거미가 고개를 들어 어둠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몸짓엔 긴장감이 묻어났다. 노인은 조용히 거미 옆에 다가며 말했다. 거미야, 이번엔 놓치지 말자. 거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더욱 강해졌다. 그동안 침묵하던 거미의 행동이 이제는 누군가를 향한 복수와 구원의 시작이었다. 경찰은 조수찬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 성공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모텔에 머물고 있었다. 형사들이 몰래 다가갔다. 강도현을 꼭 잡아야 한다. 그가 도망치는 건 그만큼 죄책감이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모텔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방 안에 남겨진 한 통의 쪽지가 있었다. 나는 언제나 네가 보는 곳에 있다. 너희는 내 그림자 속에서만 안심할 뿐. 뒤이어, 뒤이어 시장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어젯밤에 거미가 혼자서 어디론가 뛰어갔다. 어떤 남자가 시장 골목을 배회하는 걸 봤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대. 노인은 거미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었다.
거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까? 조사팀은 다시 한번 폐허가 된 창고 지하실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낙서들, 버려진 인형들, 그리고 새로 그려진 그림, 거미와 함께 뛰는 어린아이의 모습. 형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거미 덕분에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거미가 자신을 지켜준 영웅임을 알고 있어. 그들의 눈빛은 한층 단단해졌다. 귀를 세웠다. 한밤중 거미와 노인은 시장 뒷골목을 수색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둠만 가득한 곳. 바람은 차갑고 발자국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거미가 멈추고 귀를 세웠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니면 울음? 노인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여기야 거미. 우리가 찾던 곳.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배수관 입구를 발견했다. 그곳은 거미가 이전에 짖으며 알려준 바로 그 장소였다. 배수관 안으로 들어간 노인과 거미, 좁고 습한 통로를 지나자 멀리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아이들이야. 아이들은 얇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떨고 있었다.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괜찮아. 우리가 데리러 왔어. 이제 안전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통로 입구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멈춰라. 그 목소리와 함께 강도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맴돌았다. 내가 이렇게 잡히리라 생각했나? 하하. 거미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강도현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넌 널 막을 수 없어. 형사들과 노인이 급히 달려들었다. 싸움은 치열했다. 결국 강도현은 붙잡혔다. 그의 얼굴엔 미소와 분노가 교차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난 이 도시의 그림자야. 언제든 어디서든 나타날 거다. 거미는 그를 향해 짖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다음날 거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날 구조된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거미는 영웅 진돗개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노인은 거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거미는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다. 경찰서의 형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강도현을 체포했지만 그의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거미는 조용히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저 평범한 진돗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마치 사람의 감정을 담은 듯 깊은 슬픔과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노인 조수찬은 거미 옆에 앉으며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거미야, 네 과거를 알면 모두가 놀랄 거야. 너는 단순한 길 잃은 개가 아니었지. 몇 년 전 거미는 한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그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저택이었고 어린 소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반려견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고 소녀는 그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충격으로 거미의 주인 가족은 흩어지고 거미는 거리로 내몰렸다. 거미는 그날 이후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 속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조수찬을 만난 것이다. 조수찬은 거미의 손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그날부터 그림자와 싸우고 있어. 그림자는 우리의 도시 곳곳에 숨어 있고 무고한 이들을 위협하지. 거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기사비의 곰디센 프레에서. 그날 밤 경찰은 강도현과 그의 공범들이 사용한 또 다른 은신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의 흔적과 함께 수상한 서류들이 있었다. 형사들은 그 서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도현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서울의 어둠 속에서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조수찬은 거미와 함께 다시 시장을 돌아다녔다. 거미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여기저기 코를 킁킁대며 바쁘게 움직였다. 거미야, 너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니? 그 비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 갑자기 거미가 멈추더니 길가에 버려진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래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다. 그림자의 끝을 잡아라.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여성은 바로 거미의 원래 주인이었던 소녀의 어머니였다. 조수찬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뭔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우리도 움직일 때가 왔다. 경찰서 내부에 왔던 것.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숨겨진 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감했다. 경찰서 내부에도 긴장감이 돌았다. 강도현의 조직원들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네가 있어 다행이다, 거미야. 거미는 창밖을 응시하며 낮게 짖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조수찬은 거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있어 다행이다, 거미야. 우리 함께 이 어둠을 밝히자. 다음 날 아침, 형사들은 거미가 찾아낸 장소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 단서는 강도연 조직의 비밀 기지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였다. 그 지도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지하 터널로 이어졌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수찬과 경찰, 그리고 거미는 마지막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조수찬과 경찰 형사들은 거미가 찾아낸 지도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지도는 서울 외곽 오래된 지하 터널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년간 방치된 그곳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한때는 도시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터널 안에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건가? 조수찬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다. 조심해야 합니다. 강도연 조직이 기지를 숨기고 있을 겁니다. 경찰 한 명이 총을 들고 신중하게 말했다. 거미는 앞서서 길을 안내했다. 그녀의 코끝은 계속해서 땅 냄새를 탐지하며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한 사냥개 본능을 드러냈다. 터널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 주변에는 최근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조수찬이 단호히 말했다. 문을 어렵게 열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와 습기가 몸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 불규칙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아이들의 약한 울음소리였다. 여기야. 거미가 갑자기 앞쪽으로 뛰어가며 짖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형사들은 총을 겨누며 신중하게 이동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쇠사슬에 묶인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살려주세요. 어린 소녀가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터널 입구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우리가 막혀버렸어. 경찰 한 명이 절망하며 외쳤다. 거미는 몸을 낮추고 주변을 탐색했다. 그러다 숨겨진 작은 통로를 발견했다. 이쪽이다. 거미가 통로로 달려가고 조수찬과 형사들이 뒤를 따랐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강도연의 공범들이 나타났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총성이 울렸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수찬은 무릎을 꿇었지만 거미가 갑자기 한 공범의 팔을 물어 그를 제압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거미. 조수찬이 감탄하며 개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잠시였다. 더 많은 적들이 터널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출구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통로 끝은 또 다른 폐쇄된 문이었다. 조수찬은 주변을 둘러보며 급하게 열쇠를 찾았다. 거미는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그를 응원했다. 마침내 오래된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았고 문이 열렸다.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강도현이 뒤따라 나왔다. 끝내주는 추격전이 되겠군. 그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조수찬은 아이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거미는 강도현의 뒤를 쫓으며 방해했다. 놓치지 마라. 경찰들이 강도현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 꺼내든 것은 예상치 못한 무기였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터널 입구가 무너져 내렸다. 모두가 아찔한 상황에 빠졌지만 거미가 용감하게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 정말 영웅이야, 거미. 조수찬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터널 밖
햇살이 비추는 곳에서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거미와 조수찬, 경찰 모두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강도연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세력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된 지 몇 시간이 지났다. 조수찬은 거미와 함께 임시보호소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강도연은 도망쳤다. 그런데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 조수찬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경찰서에서는 그가 수감 중인 조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강도연 뒤에는 거대한 부패 정치 세력이 숨어 있었고 그들은 시장 재개발 사업과 연관된 불법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형사 김 대리가 조수찬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건드린 건 서울의 가장 어두운 곳이야. 조수찬은 밤새 고민했다. 거미는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다. 넌 나에게 희망을 줬다, 거미야. 너 덕분에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어.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수찬 씨, 당신이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어. 멈추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일이 생길 거다. 조수찬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십니까?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다. 조심해라. 통화가 끊겼다. 음. 다음 날 조수찬은 거미와 함께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다. 거미는 내가 키운 개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도시의 부패를 보아왔다. 강도연과 그의 배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다. 조수찬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 도시의 어두운 심장을 파헤치려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그날 밤 조수찬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가 뒤를 쫓는 것을 느꼈다. 거미는 즉시 경계 모드에 들어갔다. 누구냐? 조수찬이 크게 외쳤다. 그 순간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왔다. 도와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수찬과 거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거기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봤어요. 강도현 일당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요. 조수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거미, 다미, 다시 출발이다. 그러면 어머스만 기다리고 있었다. The Sinwood Spies. 그들은 어두운 골목과 공사장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이번엔 더 치밀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사장 근처에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수찬과 거미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 순간 강도연 일당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다. 여기서 끝내자. 강도연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경찰 증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조수찬은 배신자를 찾아야 했다. 거미는 굳게 이를 악물고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조수찬은 마음을 다잡았다. 조수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강도연과 그 일당이 포위한 공사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거미도 그의 곁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제 끝내자. 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조수찬은 단호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너희가 벌인 악행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몰려들었고 강도연 일당을 포위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거미는 그 사이에서 경계하며 일당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감시했다. 매치맥에 있다. 경찰의 증언 덕분에 강도연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수찬의 머릿속엔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그는 단서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김대리였다. 며칠 후 조수찬은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배신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동료 형사 김대리였다. 김대리는 강도연과 부패 정치 세력과 결탁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조수찬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그와 맞서야 했다. 거미야, 고마워. 한편 거미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아이들은 거미에게 마음을 열었고 거미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다. 거미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이들의 고마운 눈빛에 거미는 꼬리를 흔들었다. 조수찬은 배신자 김대리와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그는 경찰본부의 한적한 방에서 김대리와 마주 앉았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조수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대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생존하려 했다. 권력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김대리는 체포되었고 부패 세력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저 살게 됐어. 마지막 장면. 조수찬과 거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조수찬은 조용히 말했다. 거미야, 너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 이제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 거미는 조수찬의 손을 핥으며 행복한 눈빛을 보냈다. 우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로 끝이 났다. 도시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 1,000 구독자 달성을 함께 이뤄요. 끝.